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나의 김미란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어지럽고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또 여러분의 교육열이 이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교육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육열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좋은 강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살펴보실 내용은 집합 건물의 하자와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집합 건물의 하자라는 거는 이제 집을 한 채든 두 채든 그 건물에 비틀림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모든 하자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 동 건물에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는 집합 건물의 경우는 그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이라는 곳에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 하자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가는지가 굉장히 좀 다양한 쟁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집합 건물의 하자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 키워드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위주로 Q&A 형식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볼 키워드들은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제 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굵직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자보수 청구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아주 이 시공 방법이 과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해서 아무런 하자가 안 난다면 그게 사실 제일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이 건축기술 공법 이런 걸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100% 하자 없이 짓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자는 나게 되는데 이 시공상 뭘 잘못해서 하자가 나건 아니면 이런 도면대로 또는 시공 방법이나 이런 걸 또 상세하게 전개 시방서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시방서대로 이렇게 짓지 못하고 뭔가 이제 잘못하는 거죠. 시공할 때 그런 잘못으로 이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청구권이 있느냐.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하자를 보수해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하자 보수 청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와서 고쳐라라는 게 이제 하자 보수 청구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합 건물 하자와 관련해서 조금 몸소 겪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건설사에서 하자에 대한 이 대처가 그렇게 원만하거나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집합 건물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심지어 주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하루 내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막 물이 샌다던가, 여기가 다 얼룩져 있다던가, 균열이 생겨서 뭐가 막 들어온다던가, 단열이 다 엉망이어서 곰팡이가 막 창궐한다던가 이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싸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 가격이. 그러니까 이 비싼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공도 많이 들인 내 재산이 하자가 있는 것도 화가 나는데 와서 하자 좀 고쳐줘 라고 했을 때 제가닥 와서 제대로 딱 보수를 해주면 그나마 좀 덜 화가 나죠. 그런데 제가닥 오지도 않고 와서 고쳤다고는 하는데 땜빵식으로 고쳐가지고 다시 재하자가 나기도 하고 아주 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게만 싹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자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자를 보수하게 되면 하자가 난 것도 화가 나는 상태인데 이 권리자 입장에서는 와서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와가지고 고쳐준 꼴이 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또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자와 관련한 담보 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이렇게 하자를 와서 고쳐라 라는 이 하자보수 청구권 외에 다른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시공할 때도 제대로 시공을 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하는 걸 보니까 이 믿을 만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다른 카드가 있다.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와 병행할 수도 있는데요. 하자보수와 병행하든 가름하든 어쨌든 너희가 고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제대로 된 공법으로 보수할 테니 너희는 뭘 달라?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이거는 와서 고쳐라. 이거는 돈을 달라. 두 개는 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관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하자담보 책임인데, 이 하자담보 책임의 양태가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자보수 청구든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든 이런 하자담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한 그 해당 하자에 대해서만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신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을 이제 취합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합 건물은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이 여럿인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유 부분이라는 게 있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용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집합 건물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나누어 있죠.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누가 하느냐? 이제 이거 원칙적으로 보면, 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구분 소유자들, 이 한 동 건물의 각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구조에 보면 분양자나 시공사한테 하자담보 추급권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하자담보 추급권 안에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은 이 공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내 구분 소유권에 기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이 집합 건물의 뭐 사용이나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이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해서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게 관리단이거든요. 관리단에서도 당연히 이 하자보수와 관련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집합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상의 뭐 권리 내용이고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럿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 입주자, 이거 구분 소유자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법적인 의미는 다르죠. 비슷하긴 해도. 구분 소유자라는 건 소유자, 소유자라는 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갑굴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구분 소유자랑 다를까요? 입주자는 구분 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까지만 입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보다는 넓은 개념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로는 그 집의 주인, 그 집을 가진 사람 또는 그 가족까지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고 관리주체라는 거는 이제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될 것이고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뭐 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담당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일일이 다 하자보수 청구를 그 업체 이름을 하기는 어렵죠. 다 그 위임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이 그 실질적인 업무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그 업무를 보시는 관리사무소장님을 떠올리시면 뭐 쉽고요. 당연히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역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래서 관리단 역시 만약에 성립되어 있다면 설립돼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 역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니까 관리주체가 하자보수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하자와 관련한 부분을
그 하자를 모으고 보수 청구하고 그 기간 지나기 전에 다 정리해서 하자 내역을 또 다시 뽑고 또 보내고 뭐 하자 분쟁이 생겼을 때 뭐 합의하거나 이런 방식의 프로세스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은 어떤가? 관리사무소장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엄격히 말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은 집합건물법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사무소장의 하자 보수 청구권을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의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인정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집합건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역시 이런 업무들을 권리가 없다고 그냥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담보 책임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에게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이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사무소장 역시 하자보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업무처럼 그렇게 하자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건설사에 하자보수 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그 실무적인 업무는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님이 관리주체라는 이름으로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하자보수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관리사무소장님은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자 관련 업무를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제가 답을 먼저 띄워버렸네요. 시공사한테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시공사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집합건물법에도 이제 규정이 다 들어왔죠. 분양자한테만이 아니라 시공사한테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자, 시공자 이게 이제 그냥 이름을 딱 들으면 그냥 뭐 모르는 이 단어들은 아니실 텐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건물이 엄청 커다란 건물이죠. 이렇게 전유 부분 여러 개인. 이 건물을 싹 다 지어서 이걸 파는 거예요. 각 호실별로 팔죠. 이걸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건축 사업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분양자하고 이 분양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공사도급 계약상의 의무로 이 집합건물을 짓는 이 시공하는 업자하고 이게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단계에서 이 분양을 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하잖아요. 분양을 받는 이 그러니까 구분소유자가 될 사람들이죠. 이 수분양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분양자죠. 그래서 시공사는 이 수분양자하고 계약 관계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자는요. 수분양자들하고 즉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여러 사람들하고 다 일일이 분양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어떤 집합건물의 몇 동 몇 호를 너에게 분양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뭐 물도 줄줄 새고 이런 하자가 많다. 그러면 계약상으로도 이런 하자와 관련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 시공사는 실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공사는 누구하고만 계약관계가 있냐면 분양하는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업 시행 주체, 시행사라고도 하고 사업 주체라고도 하고 분양자라고도 하는 분양계약서에 분양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 이 회사하고 이 시공사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 건물을 지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이 계약관계에 있는 분양자, 도급인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하고는 계약관계가 있지만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분양자한테는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는데 시공사한테는 계약관계도 없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서 굉장히 이게 힘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따로 있는데도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박약해서. 근데 이제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이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시공사한테도 이런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약 관계가 비록 없더라도 법적으로, 법정 책임으로 이 시공사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자에게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yes,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자는 제대로 안 지은 시공자의 책임이 사실 궁극적으로 문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시공한 데 따른 것이다라는 부분이랑 구분 소유자들이 분양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건축 사업을 딱 일으켜서 분양하고 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 정도를 이제 보는 그런 개발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력이 있는 건 시공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사.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력이 충분치 않거나 금방 사라져버릴 분양자나 이 시행사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구분 소유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가 좀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사한테도 하자담보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 회의. 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 그랬죠?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청구권이 법에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거 말고 와서 고쳐 이거 말고 내가 고칠 테니까 돈 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답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잘 인정이 안 되고요.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하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냥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구분 소유자들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 소유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입주자 대표회에서 채권을 양도받아서 양수인 지위에서 대신 청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채권을 양도받아서 양수인의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런 하자 소송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원고가 돼서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돈 달라,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돈을 달라라는 소송을 할 때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인데 왜 원고가 입주자 대표 회의지? 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각 몇 동 몇 호의 그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양수인 지위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 아파트에 한 1000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1000명이 다 권리를 행사하면 다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의 전유 부분 하자랑 공용 부분 하자가 합쳤더니 한 100억이다. 아, 이건 너무 큰가? 100억이다. 그냥 뭐 계산이니까요. 예. 100억이다. 그런데 이 1000세대가 전부 다 채권 양도를 해주면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100억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50%만, 즉 500세대만 입주대표회의 양도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관심 없든 뭐 나는 그냥 이 입주대표회에서 하는 소송이 마음에 안 들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50%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이 아파트 A 아파트에 100억대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자체를 양수인 지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억밖에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채권 양도 받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미양도 세대의 부분을 청구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없겠죠. 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입주자 대표회의 자신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양도받아서만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 대신 청구하는 거가 이 소송 신탁이어서 무효 아니냐? 뭐 이런 건설사의 주장은 이제 예전역에 다 인정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리단에 양도해도 될까요?
아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해서 입대위가 그걸 양수인의 지위에서 청구한다고 했는데 관리단에다 해도 되나?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관리단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입대위가 없는데 어떡하지? 네, 관리단에다 하시면 되죠. 관리단도 충분히 이걸 양도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고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때의 권리는 두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와서 고쳐, 하자 보수 청구권. 내가 도저히 너희한테는 못 맡기겠으니까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는 돈 달라는 권리. 와서 고치라는 권리, 돈 달라는 권리.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야, 내가 가서 고치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돈 줄게. 야, 나는 절대로 돈은 줄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서 고칠게. 의무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자라고 해도 이 권한을 남용하는 정도까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모든 권리가 범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냐면 지극히 사소한 하자예요. 너무너무 뭐 미관상, 안전상, 미관 안전, 기능, 미관 안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게 일종의 하자인데 그런 하자의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해요. 그런데 그걸 보수를 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무조건 해라. 난 손해배상은 안 되고 무조건 와서 보수해라. 라는 방식이 가능할까? 그런 권리의 주장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보수할 때 보수 비용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하자 보수는 안 된다. 왜냐면 보수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주 너무 안 중요한 하자잖아. 이런 내용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그러면 내용이 뭘까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다 배상하라고 하면 너무 사소해서 보수해 줄 수 없다라는 거하고 사실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하자인데 과다한 보수 비용이 드는 경우에 손해배상 방법으로만 권리를 주장하라라는 이 손해배상은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공비 차익이 됐든 그런 차액을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하나 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근데 이거를 건설사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사소한 하자라는 게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일단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라고 하면 아무리 과다한 하자의 그 보수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하자 보수에 가름한 그러니까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강화마루 판결을 저희 회사에서 받은 판결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파트에 강화마루를 깔도록 돼 있어서 강화마루를 깔았는데 걸을 때마다 너무 심한 소음이 납니다. 뭐 제대로 잘 못 깔은 거죠. 그런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나왔거든요. 그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에. 이게 비용에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차액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1심, 2심 다 공이 똑같이 봤습니다. 2심에서는 재감정까지 했는데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최근에 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중요한 하자라는 거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건 상관없이 중요한 하자를 발생시켰을 때는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반드시 짚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들, 뭐 와서 고쳐라라는 권리든, 니네가 고치는 대신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돈 달라고 하는 권리든, 이 모든 권리는 영원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법에 예전에는 이렇게 상세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되면서 이 하자의 종류나 하자가 발생하는 위치나 이 공종이라고 하죠.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세세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2, 3, 5, 10년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일까? 자, 법적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예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에서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정해둔 기간입니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제척기간이랑은 달라요. 네,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글씨도 다르고. 제척기간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일념 하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보는 거거든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 이런 게 없고,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도가해버리면 중단이나 정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칼같이 잘려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그 기간 안에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권리자가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제척기간이 준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 2년, 3년, 5년,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권리자가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2년 도가하면 해당 권리 사라지고 3년 도가하면 해당 하자보수와 관련한 담보책임 추궁권이 사라지고 5년 지나면 권리 사라지고 10년 지나면 권리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의 이 기간 안에 권리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 2, 3, 5, 10년이 다 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준공된 때로부터,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요 기간들이 도가하면 요 내용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2년 제일 짧은 제일 짧은 2년짜리를 보시면 이런 벽지나 이런데 마감공사 같이 이렇게 발견도 쉽고 교체도 쉽고 보수도 용이한 그런 하자들은 준공된 때로부터 2년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그러면 2년 지나기 전에 권리 행사하면 되잖아. 근데 권리 행사가 뭐냐면 하자보수를 청구하든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봐도 그렇고 집합 건물을 봐도 그렇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하자와 관련한 그거 공문 잘 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리가 도가되는 일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맨날 하는 게 그건데, 관리사무소장님이 맨날 받는 전화가 그건데 그거 당연히 했겠지. 아니요, 그렇게 안 봐요. 제척기간의 준수조치라는 건 그 기간 안에, 그 권리가 살아있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 권리는 누가 행사하나요? 주체가. 당연히 권리자죠. 권리자가 제척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안 하면 2년 지나면 마감하자는 다 날아가요. 3년 지나면 설비공사 뭐 이런 각종 이런 공사 다 날아가요. 5년 지나면 대부분의 공사가 다 날아가요. 10년 지나면 뭐 주요 내력부나 이런 지방공사 관련한 부분이 다 날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주체 이름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이름으로만 보낸 이런 하자보수 청구권의 행사는 누구의 권리 행사로는 안 본다.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로는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아까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이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만 있다 그랬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없어요. 관리단도 없어요. 누구한테만. 입주자도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예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 집합 건물에 사나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전세 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세만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하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자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2년, 3년, 5년, 10년 안에 구분 소유자들이 일일이 하자를 발견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한다. 그래서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잘 행사해 둬서 제척기간이 도가되는 걸 막는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기대라는 거죠. 그 일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가 다 사라지니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건 이런 공문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분 소유자들한테 채권을 양도받아서 양수인 지위에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든 해야 권리가 그냥 이 기간이 도가하면서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어쨌든 준공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발견되고 교체도 쉽고 보수도 쉬운 그런 하자들은 2년 안에 빨리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구나. 소장님들 2년 안에 구분 소유자들한테 채권 양도 받으셔서 하자 보수 요청 공문 보내셔야 이게 권리가 보존됩니다. 이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모아서 보내긴 했는데 그 채권 양도를 안 받으셔서 권리가 다 날아가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자, 전유 부분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언제 기산이 되느냐? 네. 그 공용 부분 아까 준공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 실제 이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3년, 5년, 10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하자가 실제로 제대로 보수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집합 건물의 하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집합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실 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고 하자보수 청구하는 거,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오늘은 제일 현장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장에서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건 이게 권리자가 일정 기간 안에 그 제척 기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구나.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집합 건물 하자와 관련해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세분화되었구나.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집합 건물은 지금 몇 년 차인가? 그 연차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 보존 조치를 해놨는지 이걸 잘 새기셔서 업무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